교보문고에서 저번 책과 같이 구입한 책입니다. 그 제목이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정인진 변호사님이신데 서울법대 나오시고 80년대 판사로 임관하셔가지고 2004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판사 생활 하시고 변호사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소박하신 분이고, 판사의 고충과 변호사의 힘든 점을 자세히 쓰시면서, 그리고 또 마음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러니까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소명의식이 이렇게 해서 이 자신감을 회복하셨다고 할까? 그런 거 자기 고백을 하신 분인데, 2019년도부터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시고 계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법조인들의 고충과 변호사분들의 힘든 점을 간접 체험하게 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뭐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방향성 제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기존에 있는 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리고 본인도 서울법대 나오시고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가 아닌 그런 것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는 행정처 출신의 판사의 어떠한 그 거리감에 대한 또 소회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는 이 직업의 여러 가지 힘든 고충점, 이런 것을 간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분의 글을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는 엉터리 변호사가 미웠고 엉터리 변론이 미웠다. 그러면서 점점 화를 잘 내는 재판장이 되어간다. 재판관 시절에 그 자기 표현을 화를 잘 내는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판사들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불완전함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거, 다만 그러한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왜 그런 건지를 그냥 잘 이해를 못하겠고 그냥 겪었을 뿐이다. 그리고 법원을 떠난 후에야 법을 나름의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분은 판사 시절에 바로바로 해드렸나 봐요. 근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서 행정처분을 제때 안 해줘서 겪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또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행정처분을 빨리 해줬을 때 변호사가 고마워하는 것을 이해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자신감 회복을 글쓰기를 통해서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70 가까우신데 이 책이 처음 내는 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도 꼭 인생에 한번 책을 써서 저의 내적 고백 이런 거를 지금 제가 60이 접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법관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 그리고 배석 판사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금방 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법관이 어려운 문장을 쓰는 것은 훈련의 결과다. 멀쩡한 문장을 쓰던 사람도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법조계의 그 복잡한 문장 쓰기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점차 인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영미법이라든가 애국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의 표현으로서 법 판결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판결의 논리가 있느냐? 판결의 논리, 여기에 이제 존 마샬 미국의 대법관이 왜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대법관이 법률의 위원을 하게 된 과정, 마버리 대 메디슨 사건, 이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 30일 판결, 그리고 뭐 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를 법관의 심정을 탓할 수 없는데 그냥 법관한테 절대적 권한을 준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선진국은 배심제로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심제를 통해서 상충될 적에는 판사의 자유심증주의를 버리고 배심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형사 소속 규칙이 판결 선고 시에 훈계라는 제목으로다가 형사 소속 규칙이 1982년도에 제정됐다고 하네요.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주시네요. 재판장이 훈계를 한다. 이거는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권한도 없고, 판사가 도덕적 훈계는 이거는 미국의 법관 윤리에는 판사가 법정에서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법관 윤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읽으면서 대략 그리고 이제는 대법원이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의 판결이 1918년도에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내린 판결이 있기는 하나, 최초로 한 거는 1998년도 숭실대학교 사건이 있었고요. 2010년도 강의석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뭐 이런 것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생략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법 현실주의 연방법 판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판결은 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직관적 예감, 편견, 기질, 그 밖에 비이성적인 요소와 법의 외적인 요소에 결정된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판결이 그만치 다른 많은 영향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형이 굉장히 우리는 범위가 넓네요. 살인죄에 대한 것도 뭐 무기중에서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실제로는 뭐 더 낮게도 나오고, 그러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위안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일본에서는 굉장히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대법원도 독일의 군수국 농장에서 강제 노역했던 그 사람이 고발한 것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무력 충돌 간에 생기는 국가 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꾸 뭐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를 끌고 가려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각자 나라에서는 인권에 비춰서 판결을 하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미국 낙태는 뭐 전면적 비범죄화가 옳다,
이렇게 제목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주시면서 미국의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판결을 하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1963년도에 무슨 브래던 대법관이 사용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표현도 미국의 1918년도에 올리버 월든 홈스 대법관이 표현하신 거네요. 이런 문학적 표현이 어디서 온 걸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다 이게 여러 가지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판결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배임죄 처벌이, 이건 배임죄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없애버린 죄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판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안중근이 어떠한 일본의 저기서는 그런 법이지만 우리나라 만국공법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안중근 이사의 표현이 옳다 해서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고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의 10배라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법 불신의 원인이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첫째는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맞겠죠. 법과 감정 간의 괴리,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법이 아닌 다른 영향을 받는다. 판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들이 보수의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법 적극주의, 그리고 사법 행정권이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이건 저 사법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이죠.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력 있는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가 되는 건데, 이거 기간이 짧으면 후관예우, 전관예우가 아니면 후관예우. 이번에 법관이 부족하다 해서 10년 경력을 5년 경력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탄희 판사가 이런 논리로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가? 이거는 굉장히 다 내용이 보수적이에요. 사법권 제도개혁 측면에서 어떤 거 공수처니 수사권 조정이니 뭐니 해도 이게 어렵다. 검찰 개혁이 어렵다. 근데 여기에 수사 기소 분리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미치시는 것 같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것도, 이분의 주장은 이거 재판으로 거의 다 무죄로 나오고 있걸랑요. 이분의 의견은 바로 탄핵을 했어야 됐다. 그 당시에 위법상이 바로 드러났고 이것을 국회에서 그냥 탄핵으로 해가지고 싹 물갈이를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관의 체제에서 다 양승태 씨 공판이 100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이런 거, 미국은 변호사 중에서 월등히 언변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말씀하시고요. 사법연수생 동기시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1946년생이시니까 굉장히 늦게 사법시험에 되신 거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기억하고 친분이 있으시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정기호 고등법원 판사님을 소개하시면서 정말 청렴결백, 그리고 원칙,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 유머 있으신 분, 그분에 대한 기리는 글로써 이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72세에 돌아가셨네요. 아유, 훌륭하신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분의 책 내용은 그냥 뭐랄까, 마음이 빙의돼,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빙의된 느낌이에요. 왜냐면 나라도 이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제도권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내에서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사법 전체의 큰 틀의 개혁의 대안을 이분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판사 생활 오래 하시고 변호사 생활 하면서도 주류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주류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점을 세세하게 써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